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을 읽어드리는 느낌이네요. 요새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많아져서 시간이 넉넉치가 않네요. 여유가 되는 대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인간관계 착취란 책입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사회 문화 속에 존재하는 불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쥐어짜며 서로의 관계를 말살해버리는 인간관계 착취. 이렇게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것은 모두 불완전한 자아 때문이다.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가 타인의 착취에 노출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듭되는 양보를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생기게 된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관계 착취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애써 무시하거나 참는 길을 선택하곤 한다. 우리 사회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서로 간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관계 착취는 알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희생과 인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신이 희생하고 인내할수록 상대는 그 틈을 더 파고들어 입속을 차릴 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상처들이 자아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그 상처에 약을 바르며 조금씩 자아를 회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할 74개의 원칙은 그런 당신에게 든든한 지침서이자 인간관계 착취를 물리쳐줄 무기가 되줄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책 표지에 적힌 왜 우리는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까? 라는 문구였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이 책의 구성이 좋았던 건 다양한 인간관계 착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임상심리사의 처방전이라는 항목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인간관계 착취에 관한 8가지 질문과 개인적으로 선정한 2개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인간관계 착취에 관한 8가지 질문. 인생의 행복과 고통은 모두 사람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생을 관계 속에서 살고 고통은 바로 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착취에서 온다. 그 안에서 당신이 착취를 당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착취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착취를 하는 사람이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모두 패배자일 뿐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대상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감정의 침체와 우울증, 무기력감에 빠져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을 느끼고 나쁜 행동에 물들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감정을 배설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장기간 타인을 착취한 사람 역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이든 심리적 거리이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와 거리감을 두며 멀어져 간다.
그가 혼자만의 향기에 취해 자화자찬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벽 안에 갇혀 홀로 지내다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지만 누구에게도 그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우리는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산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또 근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삶의 가장 큰 비바람은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사이의 우정, 혹은 각종 영역의 감정적 구속과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얽혀들어 있다. 관계 속에서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관계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똑같은 등껍질을 짊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달팽이와 다르지 않다. 껍데기 안의 폭풍우는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일어난다. 심지어 더 크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반복, 순환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실 관계 안에서의 문제는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고 지속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관계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조정해 나가며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누구나 사고의 맹점을 가지고 있고 감정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의 맹점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이미 효력을 잃어버린 신념, 시대착오적인 관점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감정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과도한 공포와 걱정 등을 가리킨다. 사고의 맹점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복잡한 감정은 내재한 에너지를 국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몇 차례 시도가 실패하고 나면 부정적 경험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변해 우리를 속박하고 더 이상의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뿐 아니라 관계를 호전시킬 만한 가능성마저 앗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착취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까? 장기간 지속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정말 피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여기서 인간관계 착취에 관한 8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1. 인간관계 착취란 무엇인가? 인간관계 착취는 한 사람에게 내재하여 있는 결핍, 공허, 자기중심적 사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아 효능감과 자아 가치감의 저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 등의 요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심지어 잔인한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중심적 가치에 부합하고 내재한 공허감을 보상받고 문제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일시적인 정서적 완화를 통해 생활과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관계 착취의 방식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협박, 강요에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간접적이고 변형된 방식이 훨씬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약자는 늘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동정과 포용을 받을 수 있고 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받는다. 내가 이렇게 가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믿기 때문에 행위의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 기원 및 맥락을 자신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간파할 수 없고 본인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관계 개선이 힘들어지고 착취로 인해 초래된 모든 고통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며 악순환한다. 2. 왜 인간관계 착취가 일어날까? 우리는 태어나고 자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늘 이리저리 부딪히며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쌓아간다. 이런 삶의 과제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돌 속에 내재된 크고 작은 블랙홀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부정적 감정으로 존재하고 관계를 통해 그 심리 상태가 형체를 드러내며 부정적 감정으로 흘러나온다. 인간관계 착취는 바로 그것들이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방식이자 수단이다. 3. 어떻게 인간관계 착취를 구별할 수 있을까? 당신의 느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성이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면 감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당신의 주관적 느낌이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고 심지어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들이 모두 우리를 일깨워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느낌을 무시한 채 대충 넘기고 억제하고 심지어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지낼 뿐이다. 불만 역시 인간관계 착취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왜 인간관계 착취는 판별이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 역시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에 부합하는 각종 요구 조건과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시간, 장소, 일, 사람에 맞춰 달라지거나 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언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전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조언이 위선적이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데 있다. 자신을 정의롭고 선량하다고 여기는 과정에서 원칙은커녕 통찰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지속해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고 사회 문화 및 전통에 부합하는 가치관 때문에 가상 속에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느끼며 나의 고통, 희생, 서름조차도 큰일을 위해 참아야 하는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한 이런 방식은 모두 부안해동에 불과하고 그들이 얻은 결과 역시 불만족과 참기 힘든 느낌이었다. 판별이 어려운 이유의 또 하나로 교만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다. 강자의 교만은 비교적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진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약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다. 교만은 문제의 근원을 부인하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 대해 더 고집스럽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한다. 약자의 마음속 교만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도 알아보기 어렵다. 그들이 드러내는 슬픔, 서름과 가련함이 우리의 직관과 많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자와 교만 사이에 어떻게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해할 방도가 없다. 5. 인간관계 착취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흔히 발생할까? 늘 자신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나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일면과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면의 공허, 열등감, 무능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효능감, 낮은 자아 가치감, 부정적 자아 이미지,
불완전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혈연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억압과 어려움은 늘 후속 관계로까지 이어져 착취와 파괴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6.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 경향이 훨씬 두드러진다. 자기 문제에 초점을 흐리고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고통이 고조되는 기분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착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양보, 협력, 타협을 강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 나의 욕구는 당신의 욕구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자존감, 자아 효능감, 자아 가치감이 눈에 띄게 낮다.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느낌과 존재 가치조차도 믿지 못한다. 또 다른 한편에는 지나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두려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두려움이라는 적과 대항해야 한다.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에너지를 방전시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백기를 들게 만든다. 인간관계는 지속해서 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상술한 심리 상태와 특징 모두는 전유와 전무의 개념이 아니며 어쩌면 모든 사람이 적든 많든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7. 장기간 인간관계 착취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 역시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며 일을 하고 각종 인간관계 속을 왕래하며 평범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마치 독소가 혈액 속에 퍼지는 것처럼 심리 상태 및 인격의 왜곡이 나타난다. 겉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독 증상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격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 시기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수준에서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아마도 다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우울증, 초조, 식이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자살 시도나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 8. 우리는 인간관계 착취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인간관계 착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관건은 바로 문제와 기꺼이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기점이고 이 책 속에 소개된 처방전을 관계 속에서 응용할 가능성도 생긴다. 무엇과 대면해야 할까? 바로 자신이다. 자신에게 속한 과제를 판별해내고 자신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반드시 바꾸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느낌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신은 반드시 자아 감정의 이해를 학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감정 각찰, 감정 판별, 감정 이해의 단계가 필요하다. 감정 각찰은 바로 당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욕이나 폄하를 당하고 난 후에 생기는
분노, 억울, 초조, 우울 등의 감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컨대 각찰은 바로 어떤 행위와 말에 대해 갖게 되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감정의 판별과 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감정에 속하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해 판단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초조인지, 우울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인지 판별해내야 한다. 다만 이것은 단시간에 분명히 판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감정을 이해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술한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를 찾아봐야 한다. 대상, 시간, 환경,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상태가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조속히 문제 해결하기. 관계 속의 착취 및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쌓여간다. 그리고 그 관계 구도가 굳어지는 순간부터 악성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너무 커져 변화를 도모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계선을 긋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말해야 하고 거절해야 하고 태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예의를 차리거나 겸연쩍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겸연쩍다는 것은 열등감, 낮은 자아 가치감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과제의 반영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당신은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고통, 혹은 행복, 후회, 혹은 만족은 모두 우리 스스로 감당하고 즐겨야 하는 것들이다. 행복은 완벽한 자아와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 기꺼이 문제와 대면하고자 하고 변화를 학습한다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동료 사이에 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냐?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도리와 이치를 제대로 아는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더 나은 버전으로 계속 갱신시켜야 한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동료 사이에 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냐? 그녀는 끼니도 거를 만큼 정신없이 일하느라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첫 끼니로 간신히 주먹밥을 한 입 베어물고 있던 차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 동료가 하는 김에 좀 도와달라고 건넨 두툼한 서류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졌다. 낳을 수 있을 때 계속 낳아야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거란다. 3명이 뭐가 많니? 4명 정도는 돼야 딱 좋지. 그녀는 정신없는 육아 생활에 치여 지내는 중이었고 몸매는 망가진 지 오래되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아이를 더 낳으라고 성화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며느리만 달달 볶아댔다. 그녀는 곧 폭발할 것 같은 화를 애써 사귀며 수학의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견뎌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미안해하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요구와 기대를 거절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마지노선을 정하거나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히면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 자존감은 심리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것에 관한 연구 결과나 정의 역시 무척 다양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자아긍정, 즉 자신 및 능력에 대한 선호도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자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느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자존감은 자아 개념, 자아 이미지, 자아 가치감, 자아 만족도, 자아 수용도 등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 관련 분야의 수많은 개념과 심리적 고민이 모두 그것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물론 지금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며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각각의 이론과 주장을 종합해보면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자아 가치, 자아 능력 및 자아 수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외적 피드백과 직접적 경험에 근거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지를 조정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이 과도한 요구, 폄하, 비평, 질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더라도 쉽게 동요하고,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진실처럼 온전히 믿게 된다. 만약 당신이 늘 인간관계 착취를 당하는 처지에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점차 타격을 입어 순종적이고 비천하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변화갈 수 있다. 특히 외적 피드백은 단편적이고 직접적 경험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자존감은 동적인 데다 원인이 결과가 되기도 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내적 성장 및 외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안 자아 가치는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되고, 자아 능력은 발전 혹은 퇴보하고, 자아 수용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적당히 관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보호자는 아이에게 사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중립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의 성장과 효과적인 학습, 객관적 판단을 돕고 더 나아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탄력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적 요인, 즉 아첨, 과도한 칭찬, 비판, 평가, 질책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내적인 요소에 과도하게 의존해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반드시 완벽해야 해. 내 느낌이 지나치게 좋아. 자존감이 바닥이야. 등과 같은 의미 없는 신념, 극단적인 느낌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 버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적 상태로부터 자존감의 질을 확인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외적 환경과 교류하는지를 가리킨다.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 안에서의 행위 표현이다.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자신의 진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 착취를 판별할 수 있는지, 무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한 내적 상태에서는 설사 미움을 받거나 거절을 당해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자아 가치감이 흔들리거나 삭감되지 않으며 자신이 쓸모없다거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상심리사의 처방전. 객관성은 당신의 또 다른 눈이다. 우리는 모두 주관적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심리학 연구소에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이 말이 내 인생의 좌우명 중 하나가 되어 나를 각성시키는데
늘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움에 정진해야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아 가치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끝없이 맹목적인 전력 투구만 할 뿐 자아 가치감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이 인정하는 모범적 사례를 관찰하고 그들의 눈으로 당신 앞에 펼쳐진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보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외적인 요구에 응했을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외적인 요구에 응했을까? 그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와 대면했을까? 당신은 그들이 쓴 글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행동을 참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설사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모델을 찾아냈다 해도 다방면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좋은 본보기는 많을수록 좋을 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당신의 두 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다. 자아 수용은 바로 당신의 평생 과제다. 우리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많은 일과 대면할 때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며 쉽게 선을 긋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생겨도 이번만 잘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감히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이 정신없이 바빠도 상황이 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더는 낳고 싶지 않다고 똑부러지게 생각을 전달하지도 못한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바람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남의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거절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떳떳해야 당신의 삶 역시 이로 인해 특별해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필요는 결코 없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 수용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을 갖는 근본이다. 그것은 과도하게 훌륭한 자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자아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바꾸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억울해하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잠시 미움받을 용기조차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자아 수용은 지속적인 단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다. 다들 헤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형편없는 대상인데 당신은 왜 계속 괜찮다고 느낄까? 왜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항상 나일까? 앵커링 효과는 어디에나 존재하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기억나? 단발머리 스타일에 항상 고양이가 그려진 백팩을 메고 다니던 예쁘장하고 귀엽게 생겼던 그 선배 기억나지? 우리는 카페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졸업 후 몇 년 만에 만나다 보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과 더불어 동창들과 선후배에 관한 소식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알지. 정말 착했잖아.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가끔 교양 수업에서 보는 게 전부였지만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우리처럼 동아리 활동한다시고 농땡이 치는 후배들한테 노트도 빌려주고 그랬지. 친절했던 그 선배를 떠올리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근데 그 선배가 왜? 갑자기 그 선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영 예사롭지 않았다. 그 선배랑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헤어졌대. 대학 다닐 때 사귀던 그 남자 너도 기억하지? 아마 둘이 사귄 지 10년은 좋게 됐을걸? 근데 그놈이 폭력을 쓴다는 얘기가 계속 돌기는 했어. 선배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채를 잡아서 얼굴을 그 안에 처박아 넣었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춰가며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다. 도저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 장면이었고 환하게 웃던 그 선배와 전혀 매치가 되지도 않았다. 어쩌면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더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은 것은 왜 라는 의문이었다. 왜 그런 식의 부정적 순환을 장기간 지속해온 것일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왜 끊어내지 못하고 이제야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심리학 개념, 즉 앵커링 효과를 떠올렸다. 앵커링 효과는 1973년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기한 이론이다. 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처음 겪었던 과장되고 놀랍고 잊기 힘든 정보를 지나치리만큼 중요하게 보고 더 나아가 사실과 과도하게 동떨어진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가장 처음 얻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인다. 배가 어느 지점에서 닻을 내리면 그 영향을 받아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는 초기 기준값, 즉 첫인상 혹은 처음 접한 정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해 빠른 결정을 내리고 뒤이어 또 다른 결정에 직면했을 때 다시 첫 번째와 비슷한 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앞서 내린 결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최초의 상황과 현재의 객관적 사실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 당사자가 오히려 실제 상황에 어두워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패배와 양보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며 무너져 내린다. 예를 들어 상대의 과격한 행동이나 폭언으로 헤어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상대방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며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을 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 그 마음을 받아주고 나면 두 사람 사이는 다시 평온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과격한 말과 행동은 당분간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불안감에 휩싸여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이상하리 많지 냉담해진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헤어져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당신은 지난번에 벌어졌던 자해 행위에 비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앵커링 효과에 걸려들고 만다. 어쨌든 뛰어내리거나 손목을 긋겠다고 난리를 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고작 냉담하게 대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당신은 방심하며 그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다. 사실 이때 당신 마음속에서 관계의 품질,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앵커 포인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향 조정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앞서 벌였던 과격한 행위를 참조점으로 삼게 되고 두 사람의 감정이 풀리고 별탈 없이 잘 사는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 직장에도 앵커링 효과는 존재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팀장이 당신에게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자며 매일 야근을 새벽 2시까지 시키고 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8개월 동안 지속하고 나서야 당신은 9시 반에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역시 늦은 퇴근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원래 6시 정각에 퇴근해야 정상인데 9시 반이면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서 3시간이나 지난 셈이다. 집으로 돌아가면 즐겨보는 드라마가 거의 끝날 시간이었지만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했던 처음 야근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마음속의 앵커 포인트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심리적 수능 메커니즘의 복잡한 구조. 사람은 각양각색의 보이지 않는 심리 작동 방식을 통해 외적 환경의 조건과 요구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더 나아가 마음과 환경의 일치성을 통한 안정감을 유지한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가능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정해둔 앵커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을 참고 및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살다가 돌발 상황,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앵커 포인트의 변화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사결정 모델 및 판단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일은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각종 인간관계 혹은 직장 생활을 막론하고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앵커링 효과가 작용한다. 임상심리사의 처방전. 늘 감지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며 전전긍긍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생활의 세부적인 요소들, 인간관계 속에서 오가는 모든 것에 대해 그 변화를 늘 감지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건 혹은 경험이 앵커 포인트를 형성하고 우리 심리에 작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럴 때 의심을 늦추지 않는 습관은 당신과 내가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판세가 이미 굳어져 바꾸기 상당히 힘들거나 혹은 이미 물 건너간 후에야 비로소 끊임없이 고뇌하고 후회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편하고 불쾌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이 상당히 컸다면 일찌감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때가 되면 다 바로잡히니 그냥 놔두면 된다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는 일찍 개입할수록 원가가 적게 들고 빨리 처리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우리는 혁명의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생각 없이 살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움츠러들고 무사 아닐만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직감 및 첫 번째 판단을 늘 자각하고 의심하는 노력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정보를 가능한 많이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자료 창고를 확충하고 각 방면의 정보를 종합해 판단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국에 최초의 앵커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칫 통감에서 위징이 말한 겸청증면 편신즉암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할 수 있다.